이번에 물가 발표되기 전부터 파월이 정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점인 것처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속 물가 정점이다. 긴축 강도는 내년에 약화될 것이다. 긴축 강도 약화는 그나마 내년쯤엔 약화될 수 있죠. 긴축 강도는. 왜냐면 물가가 하염없이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파월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계속 뭐 정점 찍은 듯 계속 이런 이야기 했죠. 경기 침체도 아니고 인플레 정점이다. 최악 지났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 이 투자자들이 분석하는 거는 항상 자기 자산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절대로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 한 거예요. 경제 추세 봐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때 되면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 했는데 그게 당장 다음 연준 회의부터 적용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두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물가 정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침체. 요 두 가지가 겹쳐야 물가가 정점 찍고 좀 안정이 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든가 생길 텐데 지금 자이언트 스텝 2연속 했죠. 그 전에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했죠.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데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금리를 내릴 요인, 이거는 경기 침체는 하방 요인이죠. 그런데 하방 요인이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물가 정점. 물가 정점은 이거는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확정 지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이따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 경기 침체가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으로 인한 경기 침체죠.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해졌다.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경기가 침체됐다.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 침체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침체된 건 자산시장이지 경기가 침체된 게 아니죠. 물론 돈 많이 비트코인 뭐 이딴 걸로 당시에 막 돈 많이 벌었다 싶은 사람들은 나 배불렀으니까 돈 막 써야지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이제 허리띠 졸라매서 침체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의 원인은 과잉 유동성이었다. 근데 왜 자꾸 금리 내리라고 하냐. 그리고서 CPI 발표됐죠. 뭐라 그래요? 피크아웃 기대감 소울소울하면서 6월에 9.1%였는데 7월에 8.5%로 꺾였다. 그러면서 아직 파월은 물가 발표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할 것이다. 근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빅 스텝을 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가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빅 스텝은 금리 인상이 적은 거예요. 빅 스텝도 금리 인상 굉장히 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금리 인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해요. 버스가 한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시속 60km로 줄여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성 때문에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그거는 버스 안에서 내가 살짝 뒤로 밀리는 느낌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버스는 앞으로 가고 있고 나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버스가 후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은 악재인데도 호재인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느냐. 빅스텝은 호재예요, 악재예요? 빅스텝은 자산시장의 악재지 호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덜하니까 호재다. 그러면요 75대 맞을 거 선생님이 너네 반 다 같이 75대씩 맞는다 그랬다가 다음날 50대만 맞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75대 맞을 거 50대 맞으니까 하나 더 안 아프고 내 엉덩이는 상처 하나 안 남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50대 맞아도 되게 아프죠. 그런 거다. 물론 지금 체벌은 없어졌지만. 그러면 다시 코인이나 뭐 주식 막 열심히 띄우고 있죠. 벌써부터 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빨아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서 띄우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왜 외국인들이 들어올까요? 여긴 이제 침체됐으니까 개미들이 들어와서 올라가도록 두고서 타국 가가지고 또 빨아먹어서 또 좀 올라가면은 빨아먹고 오겠죠. 그래서 떨어지는 장세에는 개미들이 사고 올라가는 장세에는 외국인들이 사죠. 떨어지는 장세에서 계속 사면은 손해 하다가 손절 나오는 거고 그 손절하는 것들 외국인들이 사서 슬금슬금 올려놓죠. 그러면 다시 들어와요. 그럼 그때 또 떨어진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그 주식이 폭등하던 그 시기에도 개손해를 본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는 증권사가 떼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수료가 영향을 주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에 물가가 약간 주춤해 보이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에너지 가격 하락.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유가가 떨어졌어요. 유가가 떨어졌으면 물가가 떨어져야 하죠. 근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물가로 인해서 유가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는 얼마든지 다시 칠 수 있죠. 유가가 그럼 떨어지는 분위기냐 안 떨어지는 분위기냐, 유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은 오펙이나 러시아 등 대량 석유 생산국의 증산 추이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달러 추이. 왜? 예를 들어서 유가는 그냥 100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달러가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1배럴에 100달러를 했다. 그런데요, 달러 가치가 1.1까지 올라가면서 증산 안에서 석유의 가치는 그대로 100인데 달러 가치가 1.1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1배럴에 이제 90.9달러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100이지만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석유 증산량, 두 번째는 달러 가치 상승. 그러면요, 석유 증산은 얼마나 된대냐? 증산에도 지금 공급 부족이죠? 공급 부족이면 가격 올라야 되죠? 내년에도 석유 공급 부족한데, 그래서 오펙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가서 야, 너네 석유 공급 부족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석유 좀 더 캐내라. 그래서 얼마나 증가해 준대요? 10만 배럴. 그래서 소량 방문했는데도 조금만 증산한다.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진짜 석유야말로 공급 부족 시장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유가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억누르고 있던 게 뭐였다? 달러 가치 상승. 달러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가 억눌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빅스텝을 하고 금리 인상 강도를 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유가는 더 튈 수 있다. 공급 부족이랑 달러 가치 상승이 싸움인데 지금은 달러 가치 상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죠. 다음 달에 하죠. 그러면 그 가치로 9월까지 버텨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9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거의 다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빅스텝하고 하면은 석유 가격에는 호재 아니겠어요? 달러 가치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야기하는 거는 금리 인하 같은 심리니까. 거기다 문제는 뭐예요? 8.7%가 적은 게 아니죠. 왜냐? 작년 이맘때쯤 거의 5% 넘게 올랐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8.7% 된 거예요. 유가가 떨어졌는데 바이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전월 대비 0%다. 즉 전월 대비 0%니까 지금 요런 상황인데 문제는요, 여기가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전월 대비 0%라는 거죠.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0.6%만큼 떨어진 게 아니다. 왜냐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달? 전전달? 1년 전에 엄청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저효과 받고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정점이에요? 10%. 근데 여기서 1%, 9%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작년 이맘때 5% 올라가지고 기저효과가 나오면은 5%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굉장히 높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떨어진 식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오를 것인지 이렇게 될 것인지 그거는 다음 달에 더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죠. 물론 기저효과도 영향을 받는 상황임에도. 그리고 파월이 원하는 물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대. 인플레이션은 2%대까지 낮출 건데 8.5%가 떨어졌으니까 대안심 0.5만 가자. 볼커가요,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도 계속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뭐냐? 완전히 잡힐 때까지 인상을 해야 잡히는 거죠. 완전히 잡히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내년에 2%로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냐? 그리고 2%로 떨어진다고 해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 보장이 있냐? 왜냐면 오히려 올라가서 멈춘 거예요. 집값 같은 경우 지금 떨어지는데도 뭐라 그러죠? 아니 올라간 게 이만큼인데 요만큼 떨어져서 떨어진 거냐? 그런데요, 물가는요 이만큼 올라가다가 내년에 이렇게 계속 더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기울기만 낮아졌을 뿐이죠.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집값은 안 잡혔다고 해서 물가는 요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거의 동일하게 요 기울기가 약간 꺾인 거 가지고 물가는 잡혔다. 그딴 이야기를 하면은 물가가 잡힌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멱살이 잡히겠죠. 물가가 잡히긴 뭘 잡혀 하면서. 분석이 지금 막 그런 걸 메인으로 다루고 있죠. 포털 같은데 엄청 그런 것만 띄우고 있어요. 9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금리 이제 물가 정점이고 완화될 것이고. 그런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인플레 꺾였다고 치더라도 고강도 긴축은 계속될 것이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이 3분기까지 8%로 유지되고 있고 4분기에 7%로 꺾이고 내년 1분기에 5%로 꺾이는 걸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압박이 크다는 거죠. 아까 파월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몇 프로? 2%. 2%에 부족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연준은 인플레 둔화한다는 증거를 더 원한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1.5%포인트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 지금도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파월은 아직 이야기 안 했지만 연은 총재들이 물가 정점이니까 금리 그만 올려요. 이딴 이야기 안 한다. 지금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연준 간부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통위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금리 공격적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된다. 그런데도 희망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요, 8월 1일에 이창용 총재가 단계적 베이비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경제에 좋다는 이야기지 밟겠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상을 벗어나면 빅스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고, 금통위 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지. 금통위 위원들은 대부분 빅스텝을 지지하고 있어요. 금통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빅스텝을 지지했는데 하는 총재가 그럼 무시하고 나는 베이비 스텝,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거면 금통위가 왜 있어? 그럴 거면 연준이 왜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물가 발표된 다음에 하는 총재가 이야기한 거 없고요. 8월 2일에 발표됐는데 8월 1일에 그 얘기하고 그 뒤에 이야기 없죠? 그 다음에 파월도 아직 한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왜 다 완화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그레이트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계 경제가 낮은 인플레이션, 높은 성장률, 그리고 낮은 침체를 경험했다. 언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시기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뒤집혀서 그레이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때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성장률, 그리고 큰 부채와 심각한 침체기. 왜 그러느냐? 그가 뭘로 살려왔어요? 유동성을 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굉장히 약해졌는데, 이 시기 동안 뭐 했느냐? 유동성을 풀면서 뭐 했어요? 빚을 통해서 경제를 살렸죠. 물론 그게 국가 빚이냐 가계 빚이냐 나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왜냐? 삼국지 보시면 적벽대전 있죠. 적벽대전을 보시면은 연안계라고 해요. 그래서 연안계의 장점 뭐 해가지고 뭐 멀미 안 나고, 여기 뭐 한 군데 싸우면 지원 가기도 쉽고, 그런데 문제는 불 붙으니까 싹 날아갔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뭐냐? 글로벌 어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경제인데 적벽대전에 불 지는 것처럼 불 나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배 한 척씩 가야 돼요. 그러면은 뭉쳐있을 때보다 약한 경제인데 그런 느낌이 나도록 만든 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국가부채 엄청나게 늘려서 만들고, 유로존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낮추고 부채 늘리고 해서 유동성으로 살려왔다. 근데 유동성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다음에 뭘로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유동성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낮은 성장률이 나오는 거고, 성장률이 낮으니까 인플레이션 잡혔으면 다시 유동성 풀어야지 다시 침체 가는 거예요. 큰 부채. 왜? 부채가 크니까. 결론 뭐예요? 기준금리 인상은, 그러니까 긴축 강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였다는 게 보일 때까지. 그리고요, 만약에 중간중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일 수도 있고 내후년일 수도 있고 인하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요,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침체된 상황이다. 금융위기급으로. 그 다음에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인하를 하면은 문제가 또 터진다. 왜냐면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돼서 기준금리 인하로 살리면 되겠지 이랬다가 지금 제로금리까지 그 한계선에 맞이해서 유동성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면요,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등 문제가 또 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그게 얼마 못 간다. 그러니까 돈 풀어서 생겨났던 그 자산시장은 당연히 붕괴하고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간 다음에 다시 그 가격을 찾아가기가 힘들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젤3의 DSR을 이제서야 적용하기 때문에 꿈도 못 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